현재 폴란드 현지에서는 국군의 날 퍼레이드 준비가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8월 15일 오후 8시 50분에 폴란드 군 3회체 디펜스 24를 통해 우리도 실시간으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주소는 아래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니 한국이 수출한 K 전차, K구자 주포, FA50의 모습을 보길 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13일부터 퍼레이드 진행을 위한 리허설은 시작되었었는데요. 퍼레이드가 폴란드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되고 있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폴란드 국영매체 TVP의 한 기자는 한국에서 도입한 현대화된 무기체계를 폴란드에서 볼 수 있는 건 매우 역사적인 순간이라며 차마 흥분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여기 에이브람스 전차와 한국의 K 전차를 볼 수 있습니다. 하이마스도 있죠. 그리고 F-16이나 한국의 FA-50, 그리고 미국의 F-35, 곧 폴란드 군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모든 것은 확실히 매우 역사적인 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폴란드 역사상 처음으로 이 거리에서 소련이 만든 장비나 소련형 장비를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새롭게 도입된 모든 장비는 우리의 최신형 슈퍼 장비이며 이것을 우리 폴란드 군이 이제 가지게 되었습니다. 폴란드 군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특히 리허설에서 한 가지 눈에 띄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퍼레이드에서 선보인 무기들의 입장 배치였었는데요. 가장 먼저 등장한 무기들은 사용연한이 오래됐거나 비교적 가격이 저렴한 무기였으며 이후 점점 더 현대화된 그리고 도입 가격이 비싼 즉 폴란드 군의 핵심 장비로 꼽히는 무기들이 후에 배치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행렬에서는 크랩 자주포, 에이브람스 전차, 하이마스, K 블랙팬서, K구 자주포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한국의 K 블랙팬서 전차는 미국의 에이브람스 전차보다 더 뒤인 제일 마지막에 입장하여 그 중요성을 드러내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주인공은 제일 마지막에 등장하는 법이죠. 실제로 폴란드는 1000대의 K 전차 구매 계약을 체결할 정도로 K 전차 성능에 대한 높은 신뢰 그리고 상당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퍼레이드에서도 K 전차는 많은 폴란드 시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실제 운영하고 있는 폴란드 기계화 사단의 전차병들에 의해 K 전차의 우수한 성능이 입증되고 있는데 특히 실제 운영하고 있는 폴란드 기계화 사단의 전차병들에 의해 K 전차의 우수한 성능이 입증되고 있는데 폴란드 전차병들은 현재 폴란드가 보유 중인 모든 전차들 가운데 가장 특별하고 차원이 다른 장비라고 극찬을 하였습니다. 제가 듣기로 3명의 승무원 그리고 자동장전 장치가 있다고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곳에 탄약이 배치되어 있겠네요.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T-72와 같이 카루즐레해 전시 포탄 플랫폼에도 아니고요. 자동장전 장치는 뒤에 있는 거였군요. 자동장전 장치의 예비탄 용량은 어떻게 되나요? 23발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의 자동장전 장치 안에 있는 탄환 수만 T-72SA에 있는 모든 탄환 수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거기에 전차의 특징은 화력 제어 시스템, 경고 시스템, 승무원의 편의 시스템입니다.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원활하게 진행되었고 무엇보다도 매우 부드럽게 사격했습니다. 유기압 서스펜션 덕분입니까? 그렇죠. 이 차량은 편하고 편안한 차량입니다. 이건 완전히 다른 장비예요. 사용된 시스템은 이미 21세기의 현대적인 시스템들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결합된다면 승무원은 정밀한 사격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기압식 서스펜션에 대해 말씀드리면 직간접적으로 화력의 효율성에 기여합니다. 왜냐하면 차량의 진동을 줄여 승무원이 목표를 더 정확하게 공격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서스펜션을 사용해 각도를 더 크게 하거나 작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과 관련해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지면과 상당히 접촉하여 낮출 수 있기 때문이죠. 최대각을 사용해서 우리는 언덕이나 경사지에서 발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전술적 기회를 확장하는데 도움이 되며 승무원의 안전을 위해 작은 언덕, 작은 경사지 뒤에 숨을 수 있어요. 탐지된 대상을 발견한 후 단지 지휘관은 관측 장치를 통해서 확인하면 되고 무려 10cm만큼 기울어져 발사한 후 다시 숨을 수 있습니다. 헌터킬러 시스템이 탑재되어 있다는 거네요. 대상을 탐지하고 대전차 미사일을 그 대상으로 유도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죠. 헌터킬러 시스템은 약간 다른 접근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유기압 서스펜션과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헌터킬러 시스템은 전차 내부의 관측 장치와 함께 작동합니다. 지휘관이 적의 위치를 감지할 때 그 위치를 빠르게 확인하고 대포를 한 번의 버튼 누름으로 그 위치로 조준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 전차는 1500마력의 엔진이 있어
에이브럼스나 레오파르드와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죠. 지형 주행 성능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무엇보다 지형에서는 매끈하게 움직입니다. 이전과 같은 전차가 아니에요. 던지거나 흔들리는 승무원이 차량 안에서 앞뒤로 튕기는 전차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차에 탑승해보면 사실상 배 위에서처럼 움직입니다. 정말 지형을 물 흐르듯 움직이며 매끄럽고 효율적이며 편안합니다. 이 전차가 험지에서 편안하게 움직인다는 사실에 기대가 큽니다. 중위는 미소로 그 대답을 다한 것 같아요. 아마도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대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편 이미 막대한 규모의 한국산 무기 구매 계약을 추진한 폴란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최근 또 하나의 놀라운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난 8월 14일 폴란드 브와슈차크 국방장관은 3가지의 새로운 무기 도입 계약을 승인하였는데 이 가운데 2개의 계약은 또 한국산 무기였습니다. 그 3개의 계약은 중형 IFV 보병 전투 장갑차와 신형 차륜형 장갑차 그리고 4X내 장갑 수송 차량이었는데요. 여기서 중형 궤도형 장갑차는 한국 한화가 개발하고 생산하는 K9 자주포의 차체 PK9 700대를 수입해 자국 방산기업인 후타 스탈로와 볼라에서 개발하는 GSSW-30 포탑이 올려지는 형태로 생산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700대의 보병 전투 차량, 무거운 보병 전투 차량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차량들은 크랩 자주포의 하체를 사용하여 제작될 것이며 그 위에 무장 포탑을 탑재할 것입니다. 폴란드는 이미 지난 2016년 자국의 자주포 개발 과정에서 한국 K9의 차체를 구입해 크랩 자주포를 개발하는 등 차체 성능에 대한 깊은 신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레드백 차체와 동일한 것인가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레드백은 K21 보병 전투 차량의 차체에 K9 자주포 파워팩을 도입해서 개발한 차체이고 폴란드의 중형 IFV는 서스펜션, 구동장치, 고강도 강판, 궤도형 휠 등이 전부 포함된 K9 차체 그대로를 가져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디펜스24 보도에 따르면 한국 PK 차체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크랩 자주포를 통해 신뢰성, 주행 특성 및 오프로드 성능에 대한 찬사를 받았고 최대 50톤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매우 유연한 구조를 가졌기 때문에 대질의 방어력에 대한 장비를 추가할 수 있는 선체 터브가 충분히 재설계될 수 있다. 이는 MBT에 가까운 보호 수준을 요구하는 폴란드군 목적에 따라 중형 IFV를 제작하는 데 매우 적합하다고 하였습니다. 2016년 폴란드는 96대의 K9 차체를 수입하면서 당시 총 프로그램 코스트 2억 6천만 달러, 한화 약 3,500억 대당 36억 원에 구입을 하였는데요. 토대로 약 700대의 차체 계약을 계산하게 되면 대략 2조 5,331억 원 규모로 예상됩니다. 이날 폴란드가 구매하기로 한 무기는 비단 K9 차체뿐만 아니었는데요. 또 다른 한국산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기아가 생산하는 K151 4X내 장갑 수송 차량이었죠. 헌데, 한화, KAI에 이어 이제 기아까지 대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정찰 차량을 주문하였습니다. 거의 400대의 차량이 로소막 공장에서 생산될 것이며 아주 짧은 시간 안에 폴란드 군의 요구에 부응하게 됩니다. 호크호크와 같은 구형 차량은 그들의 황금 시대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검증된 차량을 가능한 한 빨리 도입하여 폴란드 군이 사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폴란드가 대략 400대를 도입하기로 한 한국형 험비로 불리는 전투 차량인 K151은 약 225배 출력과 3.0L 용량의 헌데 V6 6기통 피스톤 디젤 엔진으로 구동되고 총 중량 5.7터부 터치를 지닌 트럭입니다. 최고 속도 시속 130km에 762mm, 12mm, 40mm 등 다양한 유형의 무장을 탑재할 수 있으며 또한 STANAG 4569 표준에 따라 레벨 23의 방어력도 지니고 있죠. K151은 폴란드의 로즈맥 SA 공장에서 현지 생산될 예정이며 체결된 계약의 가치는 PLN 12억으로 한화 4천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실 K151 험마가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생각보다 많은 나라에 수출되어 운용 중에 있는데요. 제조국인 한국은 물론이고 필리핀, 말리, 나이지리아, 칠레, 투르크메니스탄 등에 수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아 트럭의 우수성은 실전에서도 이미 증명된 바 있기도 하죠. 바로 중동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테크니컬 마개조로 KIA의 봉고가 전장을 누비며 맹활약 중이기 때문입니다. 봉고는 과적이 일상화되어 있는 한국 시장에 맞게 1톤 트럭임에도 불구하고 3톤까지 실을 수 있는 엄청 튼튼한 차대를 가지고 있어 다련장으로 개조되기도 하고 중기관총은 물론이거니와
대공포까지 탑재되기도 합니다. 시리아 전장에서 봉고 3트럭의 롱카고 버전의 화물관을 얹고 그 위에 대공포를 장착해 사용 중인 FSA의 모습을 보면 뒷바퀴에 휠캡도 상당히 신경 써서 달아놓은 게 보입니다. 나름대로 아끼며 타는 거란 걸 알 수 있죠. 역시 봉고르기니 무얼시들라고. 이제 KIA도 방산업체입니다. 이번 14일에만 체결된 구매 계약은 대략 3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폴 방산 계약이 순수 무기 도입 비용으로만 21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또 하나의 잭팟이 터지게 된 것인데요. 한국인들도 놀랄 만큼 한국산 무기 도입에 진심인 현 폴란드인지라 당연히 그 반대되는 의견도 나오기 마련이겠죠.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한국이냐? 도대체 우리는 언제 자국산 무기를 개발해서 사용할 거냐 하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또 한국이냐? 도대체 우리는 언제 자국산 무기를 개발해서 사용할 거냐 하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헌 정부가 또 한국과 무기 계약을 체결한 데에는 역시나 성능, 가격, 납기, 후속 지원, 기술 이전과 같은 계약 항목에서 한국을 따라올 국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브와 슈차크 국방부 장관도 또 한국이냐는 의견을 의식해서인지 이번 중형 IFV 도입 사업을 발표하면서 K9 자주포 차체라고 말하기보다 크랩 자주포의 차체를 사용한다고 돌려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브와 슈차크는 우리는 폴란드 국영 방산그룹의 최대 생산 능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의 새로운 주문을 통해 그동안 폴란드 국영 방산기업이 생산하지 않았던 장비도 추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기술적 도움을 통해 자체적인 무기도 개발할 수 있는 것이죠. 라고 하였습니다. 장관님 어차피 늘 반대 의견은 있기 마련이니 천천히 쇼핑하시고 마음껏 구매하세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폴란드군은 한국과의 거래를 통해 엄청난 군사적 발전을 이뤄내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한국은 이번 계약을 통해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최근 국내 조선업체들이 방위사업청과 함께 최근 미국 현지의 군함 제조사를 방문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해군 함정의 건조와 수리에 한국 조선사들이 참여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한국 방산이 미 함정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17일 방사청에 따르면 방사청과 조선업체 대표단이 지난 13터부터 15일 미국의 조선소 및 함정 획득 관련 기관을 찾아 현지 시설을 둘러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함정사업 분야의 대미협력 및 수출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졌는데 국내 조선업체 중에서는 HD현대중공업과 HJ중공업, SK오션플랜트, 하나오션 등 4개사가 함께했습니다. 방사청 관계자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2번에 걸쳐 진행한 한미 함정사업 분야 교류협력회의에서 우리 업체들의 현장 방문이 처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후 올해 9월 미 해군 해상체계사령부 NAVSEA에서 정식으로 우리를 초청했고 이번에 방문하게 된 겁니다. NAVSEA는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함선 및 전투체계 획득을 위해 연구개발과 함선 건조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곳으로 이번에 우리 조선업체 대표단은 NAVSEA에서 미 해군의 함정사업 담당자들과 사업 참여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우리 방산 대표단은 미 함정 획득 기관인 NAVSEA와 함께 헌팅턴 잉걸스, 오스탈, 지리나스코, 노퍽 해군조선소 등 미국 조선소를 찾아 현지 분위기를 살펴봤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헌팅턴 잉걸스와 오스탈은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인디펜던스급 연안전투함을 건조한 조선소이며 지리나스코와 노퍽 조선소는 함정 수리 및 정비를 전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조선업계에선 국내 조선사들이 미국 내 생산 거점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미 해군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하나오션의 경우 미 방산시장 진출을 위해 필라델피아에 있는 필리조선소 인수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에 NAVSEA와 함께 미 조선소를 잇따라 방문한 것과 이와 무관치 않다는 해석입니다. 실제로 우리 방산업계 관계자도 국내 조선소들이 미국 조선업체를 인수해 북미 방산시장에 본격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귀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국내 조선업체는 미 해군 함정 수리 사업, 신조함정 건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에 걸쳐 미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미 해군이 한국에 공식적으로 SOS를 친 이유가 무엇인지, 미 해군 사업에서 한국이 선택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은 20세기 초 당시 루스벨트 대통령의 대백색 함대 계획에 따라 대규모 해군을 건설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때부터 성장한 미국의 조선 산업 인프라는 2차 세계대전 때 군함과 상선을 찍어내듯 생산하면서 독일과 일본을 압도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전후에도 미국은 다른 나라가 흉내낼 수 없는 초대형 항공모함을 비롯해 첨단 수상전투함과 잠수함을 연이어 건조하며 위력을 과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영원할 것 같던 미 조선업의 영광은 일본과 유럽의 급격한 성장으로 빛이 바래기 시작하는 등 세계 1등을 유지하는 미국도 자국 조선업 자체가 사양길에 접어들자 건함 능력이 쪼그라들었습니다. 특히나 높은 인건비와 열악한 설비로 인해 미 조선소는 경쟁국보다 비용이 2~3배나 비싸고 납기는 늦는 단점이 나타났고 주요 선사는 선박 발주처를 미국에서 한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이러자 2000년대 초반부터 미국의 조선사들은 자국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발주하는 특수선 사업으로 먹고 사는 신세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 해군에선 미국 조선업계에 대한 물신을 갖고 있는데 대표적 사례가 미 건함 역사상 최악의 실패로 꼽히는 연안전투함 LCS 프로그램입니다. 앞서 미국은 LCS 프로그램에 천문학적 예산을 투입해 두 종류의 함정을 개발했는데 문제는 이들 함정이 취역 후 10년도 못 채운 채 연수에 퇴역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 특급 구축함은 한 척에 4조 원 넘는 엄청난 건조 비용이 들어갔지만 이후 비용이 늘어나 세 척만 건조된 채 사업이 종료됐습니다. 이렇듯 미 조선사의 군함 건조 능력이 떨어지는 건 주로 미 해군과 해안경비대가 발주한 선박을 건조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소 면적, 도크, 각종 지원시설, 규모가 한국의 공룡 조선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영세하다는 이유에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최대 군함 건조 시설이라는 뉴포트 뉴스 조선소 규모도 HD 현대중공업의 3분의 1, 하나오션, 옥포 조선소의 절반이 안 됩니다. 상황 이러자 포브스는 2021년 특집을 통해 자국 조선업의 심각한 상황을 분석하면서 중국과 해양 정책에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데요. 미국은 전 지구를 작전 지역으로 삼는 대양 해군을 보유하고 있지만 군함 수와 생산 능력이 중국에 비해 부족해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 해군정보국의 자료에 따르면 중국 해군이 군함 340척가량 보유하고 있는 반면 미 해군은 300척이 안 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현재 미국의 방산 전문가들은 미 조선소에서 한 척이 건조될 시간에 중국에서는 세 척이 만들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전투함을 마치 복부 타듯 대량으로 찍어내는 중국의 속도를 미국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중국의 군함이 양적으로는 늘고 있으나 중국 기술력 특성상 실속이 없다고 몰 수 있는데요. 실제로 아직까진 미국이 핵추진항공모함이나 핵추진잠수함 숫자가 더 많으며 기술력 또한 중국이 따라잡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무조건 머릿수로 밀어붙일 가능성을 대비해 미국 역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미국은 한국에서 가능성을 엿보며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세계 1위의 우리 조선업의 능력을 발휘할 차례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번 기회를 통해 미국에게 역제안을 할 수도 있는데 예컨대 한국이 원자력 잠수함을 확보할 절호의 기회를 만들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이어 클리어 디펜스는 미 국방부가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맞서 해전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한국과 일본에서 건조한 군함을 사들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한국의 조선업이 일본보다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한국에게 군함 건조 물량을 모두 다 맡길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로 앞서 2월 미 해군 군함 조달 사업 수장이 우리 조선소를 급히 방문해 선박 건조 분야의 최신 공정과 첨단 기술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기술력을 극찬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 해군 함정 프로그램 총괄 책임자인 미 해군의 PO 쉽스를 이끌고 있는 토마스 앤더슨 해군 소장 일행은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HJ중공업을 찾아 생산 공정과 제품을 둘러봤었습니다. 미 국방부의 가장 큰 인수 조직 중 하나인 PO 쉽스가 구축함 및 수륙양용함 등 수상함에 대한 개발과 조달을 맡고 있는 만큼 미 방산 수출의 물꼬를 튼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당시 앤더슨 제독은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조선 성능을 추구한다며 제품과 프로세스에 대해 교육해준 조선소에 감사드리고 후속 계약을 기대한다고 말하는 등 분위기를 먼저 띄웠습니다. 그래서 한국 조선소들은 세계 최대 시장인
북미 시장 진출에 염두를 두고 본격적으로 수출 기반을 닦고 있는 중인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하나오션은 필라델피아 소재 필리조선소 인수를 추진하기 위해 실사단을 파견했습니다. 한화 측은 이번 실사단 파견 이전부터 인수를 위한 사전 조율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미국 방산 조선 사업 진출을 위한 포석으로 보입니다. 이는 미 정부가 자국에서 일정 수준 이상 건조된 선박에만 운송 권한을 주기 때문인데 인수가 마무리되면 국내 기업이 처음으로 인수하는 미국 조선소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HD 한국조선해양도 미국 해군 함정 사업을 위해 북미 조선소 인수나 지분 투자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는데요. 가사면 HD 한국조선해양은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미 조선소 인수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다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HD 한국조선해양은 최근 미 오스탈 조선소 현지에서 관계자들을 만나 인수에 대한 초기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준비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국의 경우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등 북미 시장이 크게 열려 있어 향후 미래가 매우 밝은데요. 얼마 전 CNN에서 세계 최고의 군함은 미국산이 아니라 한국산이다라고 특집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이미 우리 실력이 충분히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CNN은 우리 해군의 첫 이지삼인 세종대왕함을 세계 최고 함정 중 하나로 꼽았는데 가장 높은 사양과 저렴한 해군 하드웨어를 구축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도 우리 함정 건조 능력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주 결시 맺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앞서 5월 캐나다 연방조달청과 해군 관계자들은 HD현대중공업 및 하나오션 조선소 해군 잠수함 사령부를 찾아 3000급 도산한창함급 잠수함과 건조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적극적인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현재 캐나다는 변화한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8터부터 12척의 신형 잠수함을 도입해 구형 잠수함을 교체하는 차기 잠수함 사업을 추진 중인데 규모만 58조 원에 달합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선 우리 도산한창함급과 일본 다이게이급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 한국이 승리를 따놓았다고 할 만큼 수주 가능성이 큽니다. 국내 조선업체들은 지난 1987년 뉴질랜드에 군수주원함을 처음 인도한 이래 36년 동안 11국에서 무려 24척의 해외 함정을 수주했는데요. 이제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든 잠수함이 대서양, 태평양을 호위하는 가슴 벅차게 하는 일들만 남은 것 같습니다. 간도 영유권 분쟁 문제가 앞으로 미중 간 패권, 갈등과 한국과 중국 간의 외교관계 경색에 따라 다시 부상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간도는 과거 청나라와 조선 사이에 위치한 봉금지대 일부 지역을 의미하는데 일부 해석으로는 현재의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위치한 길림성 동남부 일부 지역을 말하는 해석이 있는가 하면 가장 넓게 해석하는 주장으로는 통북 삼섬 지역 대부분들 포함한 지역으로 해석하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 측의 시각은 어떻게 보는지 살펴볼까요? 1901년 미국 렌실베니아에 개교한 미국 육군전모 대학교에서 발행된 자료에 간도 지역의 범역에 대한 일부 문서가 있는데 간도의 범역에 대한 해석은 두 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만주 지역의 남부 전체에 대해 간도라고 해석하는 의견과 다른 한편에서는 북간도, 서간도, 동간도 톰으로 나눈 자료 해석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러한 자료는 2011년도에 발행된 문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미중 간 매권 갈등 이전부터 미국 측에서 간도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만주 지방 남부를 기준으로 간도 지방을 해석하게 되고 또 모택통과 저우열라이가 북중 간의 국정협정을 체결할 당시 요통은 조선 땅이라고 연급한 중국 지도부의 발현을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남만주 지방을 간도 지방으로 해석하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일 수 있습니다. 만주를 남북으로 가르게 될 경우 기준이 되는 지엄지불은 바로 유화입니다. 유화감과 장춘시를 관통해 흐르는 이톨감, 만주 톰부의 송화감, 혹은 망우하감에서 목단감시로 이어지는 협곡, 라인통이 주요한 남만주, 북안주를 가르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이 간도 반환 이후로 한반도, 한국에 어떠한 정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언데 오늘은 이를 한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적자원, 남만주 지방에는 약 3천만 영에서 4천만 영가람의 인구가 거주 중일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화감, 송화강릉 기준으로 나누었을 전후 악사전만에서 5천만 이상이 거주 중일 것으로 분석되나 하얼빈, 북부 지방풀 제외하게 되면
약 3천만 가량의 인구 규모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도 인구가 지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간도반환 성사가 이뤄지게 될 경우엔 더욱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은 중국 내에서도 이민족의 지역입니다. 한족들이 동북 삼성 지방에 이주해온 지는 100년이 안 됐습니다. 오랜 세월 청나라 만주족 건국 세력에 의해서 신성한 땅으로 여겨져 봉급 지대로 설정되었고 중국 한족들의 출입이 엄격하게 제한된 땅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지역에는 많은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들이 거주 중입니다. 지난 2016년 독일 노동연구기관 IGA의 중국 도시지역 9개 소수민족과 중국 한족의 소득을 비교한 보고서에 의하면 놀랍게도 중국 내 민족들 가운데 가장 소득 수준이 높은 민족 집단 최상위 3개 집단이 바로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3위에 랭크된 만주족의 경우에는 평균 월 소득이 1231달러, 만주족 남성의 경우 1289달러, 만주족 여성의 경우 1156달러로 보고됐고 2위인 몽골족의 경우에는 남성 1322달러, 여자 1159달러로 몽골족 평균 1241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으며 1위인 조선족의 경우 남성 1631달러, 여성 1518달러, 토털 1583달러로 아주 높은 소득 수준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부분은 조선족 여성들의 소득 수준이 다른 소수민족을 압도하며 성비 간 격차도 크지 않은 상황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환율을 기준으로 이러한 3대 만주 도시지역 소수민족들의 소득 수준은 100만 원대 후반에서 200만 원 초반대의 소득 수준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향후 남북 통일 이후 간도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고 또 이들 지역 주민들에 대한 흡수 동화가 이뤄지게 될 경우 소득 격차가 오히려 북한 지역보다 더 적은 상황으로 언어 및 사회 교육만 확실하게 이뤄지게 될 경우 통합에 의한 사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두 번째, 석유자원 및 광산. 고구려의 주요 방어 거점이었던 건안성이 위치한 도시이자 항만도시인 영구시 중국어로 잉커우시의 경우에는 간도반환 소송이 진행될 때 요하, 이남, 남만주를 간도반환의 대상지가 될 경우 반환 대상 도시가 될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도시 주변으로는 많은 천연자원이 매장돼 있는데 잉커우의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마그네슘 광산이 매장돼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알루미늄과 합금이 이루어지게 될 경우 비행기나 자동차 부품의 무게를 가볍게 할 수 있는 주요한 물질로 앞으로 그 필요성이 대두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뿐 아니라 인근의 요하강 하구의 경우에는 막대 한량의 유전지대가 형성돼 있어 현재 요하, 하구, 도시들, 잉커우, 판진시 등의 도시들은 석유로 인한 부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천연자원들은 간도반환이 성사될 경우 한국의 자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고려와 통일신라의 국경일 수 있다는 학설이 제기되는 철령이가 위치했다는 태링시 일대의 경우에는 약 10억 톤의 석탄, 50억 입방미터의 가스가 매장된 대형 탄전이 발견됐으며 또 요령성의 안산의 경우에는 중국 내 최대 철광석 광산이 위치하고 있어 남만주 일대는 한국 공업의 수요를 해결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고처럼 여겨집니다. 과거 일찍이 만주 지방이 이 같은 천연자원의 보고임은 만주국 수립 시절부터 잘 알려져 있던 부분입니다. 과거 만주국은 이 같은 막대한 천연자원을 바탕으로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발전한 공업 국가로서의 근간을 만들기 위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나라였습니다. 만주국의 경우에는 일제의 꼭두각시 국가였기는 하나 동북아시아, 특히 조선인 엘리트들이 건국 사업에 많이 참여하여 오족협화, 즉 만주족, 조선인, 일본인, 몽골인, 한족 등의 다민족이 혼합된 다민족 국가를 건설하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진보적인 근대 국가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을 정도였는데 그 만주국의 바탕으로는 바로 이 막대한 천연자원이 밑바탕에 깔려있던 것입니다. 세 번째, 수자원과 임산물. 한반도와 만주 지방의 기후대를 살펴봤을 때 사람이 살기 좋은 쾌적한 땅은 매우 희소한 것이 사실입니다. 쾌펜의 기후 구분법으로 따지게 될 경우에 C타입 기후대, 온대 기후대가 사시사철 사람이 살기 좋은 온화한 기후로 여겨져서 선진국 기후대로 여겨집니다. 놀랍게도 그 온대 기후대의 분포가 38도선 이남에 한정되고 있습니다. 38도선을 기준으로 남쪽 지방 해주, 서울, 강릉, 인천, 부산, 목포, 여수, 제주 같은 해안 대도시권의 경우에 온대 기후대의 범주에 들어가 겨울철의 신박한 추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되는 지역입니다. 반면 38도선 이북 북한 지방으로 올라가게 될 경우 명백히 냉대 대륙성 기후의 D타입 기후대에 해당하게 되는데 이 경우 겨울철에 건물의 균열이나 온대성 식물이 죽는 등의 피해가 유발되는 한파의 피해가 야기돼 연료비가 많이 들고 건물의 유지 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냉대 기후대는
사람이 살기 좋지 못한 기후대로 여겨집니다. 북한도 그런데 만주는 더 심각합니다. 만주 지방은 과하게 추워 과거부터 중국인들이 동북방의 방향을 기피했을 정도로 심각한 추위가 있는 지역이며 스뮌한 해양성 기후를 누리기엔 다소 부적합한 지역입니다. 이 같은 기후 조건을 갖고 있는 선진국들은 거의 없습니다. 선진국들 대부분은 C타입 온대기후대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에서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희소하게 존재합니다. 이는 캐나다, 핀란드, 미국의 내륙 북부 지방 정도가 해당됩니다. 하지만 만주 지방의 경우 큰 장점이 있습니다. 바로 수자원입니다. 만주 지방은 백두산을 중심으로 한 매우 큰 산림자원과 수자원 지대로 유명합니다. 남만주 지방의 수자원은 대부분이 백두산 기슭에서 흘러나오는 샘물을 받아서 생활이 이루어집니다. 백두산은 단일성의 면적으로 따지게 될 경우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에 해당하게 되는데 그만큼 많은 임산자원 즉 수영이 우수하고 경제적 가치가 높은 목재들이 풍부하게 나옵니다. 또 사람이 많이 살지 않는 만큼 오염이 덜하여 깨끗한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수자원 패권 경쟁의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에는 양쯔강 황하강과 같은 굵직한 강물 줄기가 존재하나 티베트나 윈난성과 같은 분쟁 소지가 있는 지역에서 발원을 하여 향후 문제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데 간도 지방의 반환을 이뤄내게 된다면 만주 지방의 수자원을 확보하게 될 경우 한국은 수자원 부국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번째, 백두산, 호랑이와 다양한 동물들. 한반도는 현재 생태적 흐름이 완전 끊겨버렸습니다. 한반도가 분단됨으로 인해서 새들을 제외하고는 동물들, 특히 호랑이나 한국 표범과 같은 한국을 상징하는 야생동물들이 멸종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간도 지방에는 현재 호랑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현재까지도 백두산 호랑이를 발견할 수 있으며 시베리아의 자연치대와 연결되어 초대륙적 생태적 흐름이 다시 복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들은 각 나라마다 상징하는 동물들이 있습니다. 미국은 독수리, 중국은 판다, 영국은 사자, 프랑스는 닭, 한국은 호랑이인데 막상 호랑이가 사라져 멸종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한반도의 청정한 자연지대에 호랑이가 다시 살아 숨쉬게 된다면 많은 해외의 생태 마니아들이 개마고 온 남만주 산악지대의 절경을 돌아다니며 고품질 다큐멘터리를 많이 만들 수 있게 되어서 세계인들을 끌어모으는 관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역사 자원. 고구려의 수많은 성들과 고조선의 유적들, 발해의 고성들은 아직도 만주 지방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의 동북공정에 의해 이러한 유산들은 중국의 역사로 위장되고 있습니다. 홍산 문화의 우수한 문명은 중국의 황하 문명의 아류처럼 왜곡되고 한민족과는 무관한 문화로 왜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간도, 고토 반환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이러한 우리 문화재와 역사들을 우리가 스스로 발굴하고 복원하여 국제적 성과로 만들어내 마치 유럽의 통합을 이끌어냈던 로마 제국의 역사,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어 인기는 어느 때보다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8세 아이들은 한국어를 영어와 함께 제2외국어로 배우고 있으며 한국어 능력시험 응시자 수는 2021년 8,000명에서 작년 28,0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베트남은 지난 2019년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승인한 데 이어 2021년에는 독일어와 함께 제1외국어로 추가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베트남 교육과정상 제1외국어는 초등학교 3학년부터, 제2외국어는 중등학교부터 선택 과목으로 배우게 됩니다. 제1외국어로 지정되면 10년 교육과정 내내 한국어를 배울 수 있습니다. 각 학년은 주당 3시간씩 연간 105시간 한국어를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2003년 제1외국어가 된 일본어는 총 121개 학교에서 채택됐지만 한국어는 2021년 지정 후 현재 79곳에서 수업이 이루어질 정도로 빠른 편입니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한국어 수업을 들은 학생은 1만 1천 명이 넘습니다. 한국으로 유학하거나 혹은 한국 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목적이 상당합니다. 올해 기준 전 세계에는 85개국에 248개소의 세종학당이 있는데 베트남에만 23개소로 세계 1위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 세 곳으로 진출한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입니다. 세종학당을 거쳐간 누적 수강생만 58만 명에 이릅니다. 베트남 내 대학의 한국어과에는 회상위권 학생들이 몰리고 있는데 하노이 국립대에서 가장 합격선이 높은 학과는 한국어과이고 그 다음이 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잘하면 월급이 3배인 직장에 취업할 수 있어 수많은 젊은이들을 한국어 공부로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53개 대학에서 한국어학과 및 교양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지 대학 관계자는 한국어과를 다니면 3터부터 4학년 때 한국 기업들의 눈도장을 받고
졸업 이후 이들 기업으로의 취업들이 100%라는 설명을 했습니다. 현지에서 베트남어를 하면 월급이 1배, 엉어를 하면 2배, 한국어를 하면 3배라는 말이 둘 정도입니다. 그만큼 한국 기업이 선망을 받고 있습니다. 현지 대학 교수 월급이 $300 정도인데 한국어과 학생들 중 우수한 학생은 최우선으로 한국 기업에 가려고 해 현재 한국어 교사 부족 현상이 만성적인 상태가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가려는 최선호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는 그간 가장 활발하게 베트남과 협력한 기업으로 꼽힙니다. 1989년 하노이에 삼성물산 사무소를 설치하면서 처음 진출했고 호찌민, 박린 등에서 스마트폰과 TV, 디스플레이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 물량의 50% 이상을 베트남에서 생산하면서 삼성의 핵심 기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삼성이 베트남 전체 수출의 20%가량을 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9월까지 수출액이 $420억 달러를 기록했을 정도입니다. 지난해 12월에는 베트남 하노이 삽성 R&D 센터 준공식을 멸먹고 현재 이곳에는 2천여 명의 기술 인력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즉, 삽성이 베트남의 미래가 된 상황입니다. 한국 유학길에 오르는 베트남 학생들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009년 한국 내 베트남 유학생 비중은 2.3%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엔 23%로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베트남인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한국에 공식적으로 거주하는 베트남인은 약 17만 9천 명입니다. 베트남인들이 특히 몰리는 공항은 김해공항으로 10월까지 국제선 여객 회복이 가장 빠른 국가는 바로 베트남입니다. 회복률이 98.6%에 달했을 정도입니다. 올해 김해공항 국제선 회복들 2위 국가는 일본 81%이고 이어서 필리핀 72%, 태국 68%, 대만 65%이 뒤따랐습니다. 다만 중국 여객 회복들은 16%에 불과합니다. 김해공항은 국내에서 인천공항 다음으로 국제선 여객이 많은 곳입니다. 2019년 이곳을 통해 국제선을 이용한 여객은 952만 명으로 점유율이 10.5% 정도였습니다. 김해공항으로 여객 회복이 빠른 것은 창원 등 경남 지역 산업단지에 베트남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류 인기로 베트남에서의 관광 수요도 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매체 디플로맷이 베트남에서의 한류들 집중 분석해 이슈가 됐는데 베트남에서 한류가 사회 변화를 이끌고 있으며 현대성과 낭만주의에 대한 동경을 자극한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과거 공산주의와 단체주의에서 벗어난 순수하고 로맨틱한 사랑 내용의 K-드라마와 K-판 등을 통해 자아를 극대화하고 그들에게도 사랑받고 싶은 욕망을 극대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베트남에서 남성들도 한류를 소비하긴 하지만 여성들의 움직임이 더욱 적극적이고 여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에 베트남 스타들은 한국 남자 배우들의 스타일을 따라하고 부드러운 남성이라는 새로운 특징을 구현하려 애쓴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 같은 한류 열풍은 1997년부터 K-드라마가 방영되면서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송혜교 주연의 더글로리를 포함해 사랑의 불시약, 응답하라, 1988 태양의 후예 등 각종 K-드라마와 K-판이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런닝맨 같은 한국 예능 역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으며 한국 예능을 따라한 다양한 베트남 프로그램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K-드라마 등을 통해 한국의 생활 모습을 보면서 한국처럼 경제 발전을 이루고 싶어하는 열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10년간 구글 트렌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와 연예인을 검색한 베트남인 비율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베트남 백화점과 미용실 곳곳에는 한국 관련 홍보 포스터가 걸려 있고 한국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문구들과 장식들이 많이 보입니다. 화장품 가게엔 한국인처럼 하얗다, 한국인처럼 아름답다 와 같은 문구들이 일상적인 홍보 문구로 쓰인다고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사람들은 서구 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지만 근본적인 문화 차이로 인해 같은 아시아권 국가인 한국 문화를 받아들이는데 더욱 거리낌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노인 공경과 유교 문화, 가족 관계 등 여러모로 서구 문화보다는 한국이 문화적으로 더욱 닮았다는 점이 한국 문화를 동경하게 된 이유로 보고 있습니다. 그 얼풍이 어느 정도인지는 7월 블랙핑크 콘서트 때도 드러났습니다. 블랙핑크가 하노이 콘서트를 진행했을 때 장대비가 내리는 등 날씨가 나빴지만 3만여 명의 팬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K-팝에 열광했습니다. 니케이 아시아는 베트남 내 블랙핑크의 선풍적인 인기는 스포츠, 패션, 비즈니스, 엔터테인먼트 등 문화적인 부분에서 한류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된 모습을 보여준다고 평했습니다. 블랙핑크 콘서트 티켓은 최저 $50에서 최대 $413였지만 전석이 매진되는 등 젊은 세대의 소비력을 보여줬습니다. 베트남인 평균 월급이 $282 안팎임을 감안할 때 이 같은 티켓 파워는 상당히 놀라운 결과로 풀이됩니다. 콘서트 티켓이 한 달 월급보다 비싸지만 대학 입시를 치른 아이의 소원이고 약속한 것이 있어서 왔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습니다. 블랙핑크는 하노이 콘서트까지 80만여 장의 티켓을 판매해 월드 투어에서 $1억 6천만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종전 2019년 영국 걸그룹 스파이스 걸스가 보유한 월드 투어 매출 $7,800만 사뿐히 뛰어넘는 대기록입니다. 당시 박린성 삽성전자 공장을 찾은 베트남 총리도 블랙핑크 콘서트가 국민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고 언급했을 정도입니다. 1992년 베트남과 한국이 공식 외교 관계를 수립했고 한류는 이후 베트남에 한국을 가장 잘 알리는 외교 대사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고 매체는 거듭 평가했습니다. 한국 국제교류단이 118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작년 말 기준 전 세계 한류 팬 1억 8천만 명 가운데 베트남인은 2012년 첫 조사에 비해 220% 늘어난 1,330만 명 3위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 박항서 감독의 인기 또한 한류를 키우는 동력이 됐습니다. K 콘텐츠 수출이 $1억 증가 시 생산유 발액은 $5억 넘고 취업자 수가 3,000명가량 증가한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실제로 베트남에서 한국 제품 관련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세계 5대 전자상거래 성장국가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이커머스 시장 규모는 $164억, 현지 인터넷 사용자 중 약 75%가 이커머스를 통해 쇼핑하며 1인당 연간 평균 구매액은 두 자릿수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베트남 마켓은 한국 셀러들의 블루오션으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베트남이 한국에 주로 주문하는 품목으로는 뷰티, 취미, 식음료 관련 상품으로 전년 대비 100% 가까이 늘었을 정도입니다. 현지에서 한국 제품 소비를 견인하는 지역은 호찌민과 하노이로 베트남 소비 유행은 두 도시를 중심으로 먼저 시작돼 다른 지역으로 전파되는 것이 보편적인 과정입니다. 소비 여력이 큰 베트남 부유층 비율도 늘고 있습니다. 맥킨지에 따르면 하루에 $11 이상을 소비할 수 있는 베트남 중산층은 2000년 10% 미만에서 현재 40% 수준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2030년에는 전체 인구의 75%를 차지할 전망입니다. $100만 유동자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는 7만 2천 명이었고 2026년에는 그 수가 59% 이상 증가한 11만 5천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순자산 $3천만 이상인 초부유층도 1천 명 이상으로 올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아모레 퍼시픽과 LG 생활건강 등은 자사의 고급 화장품인 설화수와 5위를 내세워 베트남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는 2050년까지 1인당 국민소득을 3만 2천 달러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총소득 GNI 3만 5천 달러 수준인데 베트남은 30년 후 이와 비슷한 단계까지 오르겠다는 전략입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GDP가 3만 달러를 넘으면 개성과 취향을 소비하는 라이프스타일 관련 시장이 성장합니다. 이는 현재 화장품과 음식, 패션 등에 집중된 소비 시장이 곧 리빙, 레저, 교육 등으로 확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먹거리가 그들의 큰 관심사인데 여기에서도 한국 업체들이 큰 두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GS25는 베트남 손킵 그룹과 손잡고 2018년 호찌민 지역의 1호 편의점을 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말 기준 219호점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떡볶이와 매콤 치킨 주먹밥, 치킨 도시락 등 한국 먹거리가 인기리에 팔리고 있습니다. 현지 직원은 한국 편의점이 베트남 핫플레이스로 등극하며 데이트를 즐기는 고객들부터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다고 소개했습니다. 특히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리는 것이 일종의 트렌드라는 설명입니다. 2020년도에 GS25가 제작 지원한 편의점 샛별이가 베트남 현지에서 방영된 뒤 고객들이 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시 베트남 점포 매출이 30%가량 증가했을 정도입니다. 덕분에 서클K, 패밀리마트 등 사터부터 6년 먼저 진출한 미국이나 일본 편의점을 제치고 매출 기준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매장에서 눈에 띄는 것은 수십 가지의 김 스낵 코너입니다. 현지 브랜드를 비롯해 한글이 쓰여진 김 스낵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이는 한국 먹거리가 크게 파고들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국내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베트남 진출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치킨, 닭갈비, 비빔밥 등
전통적인 한국 음식뿐 아니라 짬뽕, 초밥, 햄버거, 커피 같은 외국 음식도 한류분을 타고 국내 브랜드의 베트남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대차그룹 또한 베트남 성장세가 가파른 편입니다. 지난해 동남아시아 시장에서만 19만 8천 대를 팔았는데 그중 베트남 판매 대수가 14만 2천 대로 72%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인도네시아 3만 3천 대, 필리핀 9천 대, 태국 6천 대, 싱가포르 5천 대 등의 순입니다. 지난해 베트남에서의 전체 신차 판매 대수는 50만 대 정도로 이 중 현대차 8만 대와 기아 6만 대가 나란히 2, 3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토요타가 9만 대를 팔아 현대차보다 1만 대 앞섰으나 현대차와 기아 두 회사의 한산 판매량은 전체의 28%에 달하고 있습니다. 한류 명령으로 한국차에 대한 관심이 커졌고 가성비까지 좋아 판매가 증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한류를 잘 살려 수출 활성화 기회로 삼길 바랍니다.